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 신유만입니다. 국민의힘이 빚어온 지방선거 공천 혼선이 34일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대구시장 후보 공천에서 배제된 뒤 무소속 출마를 언급하던 이진숙 전 방통통신위원장이 오늘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법적 대응까지 했던 주호영 의원도 앞서 무소속 출마를 포기했죠. 내일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면 보수의 심장을 둘러싼 민주당 김부겸 후보와의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첫 소식 변정현 기자입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밝힌 무소속 출마 포기 이유는 보수의 심장이 파란색으로 물들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사회주의 포퓰리즘에 장악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월 대구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냈고 지난달 예비경선에서 컷오프되자 반발하며 무소속 출마까지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뜻을 접고 내일 선출될 국민의힘 후보를 돕기로 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기자회견 도중 감정이 북받친 듯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보수의 붉은 심장이 파란색으로 물들고 대구시장 후보 경선 중인 추경호 유영하 의원은 하나의 대구가 되었다. 헌신의 경의를 표한다며 위로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후보 선출 뒤 공석이 되는 대구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공천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간 위에서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당원들께서 이진숙 전 위원장의 희생과 헌신을 지켜보셨다고.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에 재심까지 신청했던 주호영 의원도 그제 불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대구시장 공천을 둘러싼 혼란은 한 달여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대구에서 보수 분열 변수가 사라진 가운데 여당 프리미엄을 업고 뛰는 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의 맞대결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최대 격전지인 서울에선 민주당 정원호 후보 측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설전이 점차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예스맨,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닮았다 이런 말까지 오갔는데 어떤 맥락인지 조성호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 폐지는 평범한 가정의 삶을 근본부터 흔들어 놓는 국가폭력이라며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에게 정확한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장특공에 대해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게 비정상이라고 하자 이에 대한 정 후보의 입장 표명을 재차 요구한 겁니다. 이재명의 예스맨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장 후보라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 후보의 교통체증 대책 발언과 관련한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정 후보 측은 교통량 분산을 수요와 공급에 빗대 발언한 것을 두고 자동차 공급 축소라고 보도한 언론사에 정정을 요구했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보도 지침 부활이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정 후보 측은 서울시가 2022년부터 지난 1월까지 언론중재위에 30건을 제소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오 시장을 향해 쓴소리를 틀어막는 것조차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닮았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나 서로에 대한 네거티브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시민을 위한 정책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오 시장은 모레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본격 선거전에 나설 예정인데 정 후보와의 신경전 수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천을 두고 고심이 깊습니다. 김 전 부원장 연일 재보궐선거 공천을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 전 부원장이 선거에 나설 경우 중도층 민심이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합니다. 전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주 이어진 언론 인터뷰를 열거하며 방송복 터진 한 주였다고 SNS에 적었습니다. 정치검찰을 심판하는 선거를 치르는 것도 승리의 방법이라고 주장하며 공천복도 오겠죠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공천 지지 의사를 밝힌 의원들이라며 51명 실명이 적힌 명단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부 입장에선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 전 부원장의 사법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 눈높이 관점에서 볼 때 전체 선거판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는 이기려고 합니다. 모든 선거의 핵심 전략은 국민 눈높이와 승리의 관점입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부정적인 면이 많지 않냐는 의견이 좀 더 강하다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고, 한 민주당 의원도 국민 눈치를 보며 겸손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의 경쟁력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인지도 또 중요한 문제예요. 안산에서 과연 김용 전 부원장이 김남국 의원보다 경쟁력이 있는가? 예를 들면. 민주당은 다음 주 추가로 재보궐 전략공천 지역을 발표할 예정인데 김 전 부원장 공천 여부가 당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미니 총선급으로 커졌죠. 전국 14곳이 확정될 전망인데 여야의 수싸움 어느 때보다 치열해졌습니다. 정치부 이태희 기자와 이 내용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 과거 선거들하고 비교해봐도 이번 재보궐은 규모가 상당하죠? 네, 4년 전 재보궐선거 때 재보궐이 6곳 있었던 곳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네. 총 14곳인데요.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 지역구가 일찌감치 확정됐죠.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잇따라 광역단체장에 출마하면서 8곳이 추가됐고요. 민주당의 의원직 상실로 치러지는 곳이 경기 안산갑 등 3곳입니다. 대구에 예정된 한석을 제외하면 13곳이 민주당 측 사유로 다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이 기자, 그런데 민주당에는 이 의원직 상실령처럼 이 당의 귀책으로 치러지는 이 재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이 무공천 원칙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조국 대표가 평택을에 출마하면서 이 무공천 원칙을 지키라고 한 것도 이 때문인데요. 민주당은 모든 재보궐 지역에 후보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2021년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 보궐선거 때 이 무공천 원칙을 깨고 후보를 냈다가 패배했고 재작년에는 관련 조항들을 삭제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아무래도 여권 강세 지역이 많다 보니까 민주당 이 지역들 탈환하려고 좀 벼르고 있죠. 네, 자숙 중이던 인사들도 원내 재입성을 노리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김용 전 부원장은 아직 대법원 판결을 남겨둔 상태고요. 경기 지역에 전략공천이 거론되는 이광재 전 강원지사는 2011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 7개월 만에 도지사직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안산 갑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김남국 대변인은 상임위 도중 코인 거래 논란, 청와대 재직 시절 인사청탁 문자 논란을 겪었습니다. 전북에서 출사표를 낸 김희겸 새만금 개발청장은 과거 흑석동 상가 논란으로 청와대 대변인에서 물러났었고 의원 시절엔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로 논란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범죄 전력자들에게 공천을 나눠주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책과 공약은 없고 정쟁에만 몰두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주제를 바꿔보죠. 정동영 통일부 장관 발언으로 시작된 한미 간의 갈등. 그런데 이 파장이 그렇게 쉽게 수그러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간 인식차가 있다고 인정을 했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한미 동맹이 흔들리고 있다는 솔직한 고백이라며 정동영 장관 경질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오는 28일 본회의에는 국민의힘이 제출한 정 장관 해임 건의안이 상정될 전망인데요. 제적의원 3분의 2인 197명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힘의 단독 처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위 실장의 발언 진위를 왜곡해서 한미동맹의 균열을 기정사실화하며 정쟁에만 골몰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정부에서도 미국의 대북 정보 제한 조치가 공개된 적이 있었죠. 네, 노무현, 이명박, 문재인 정부 때도 이 대북 정보 제한 조치가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1년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정 장관은 노무현 정부 때도 통일부 장관을 지냈는데 당시 겪었던 동맹파와 자주파의 해묵은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한미 관계를 불필요하게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태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불안한 휴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 2차 종전 협상이 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양측의 말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협상 재개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이란의 자금줄을 옥죄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정민 기자입니다. 미국 측 실무 협상단인 위트코프 중동 특사와 대통령 사위 쿠슈너는 현지 시간 25일 파키스탄으로 출발합니다. The president has decided to dispatch Special Envoy Witkoff and Jared Kushner back to Islamabad. The Iranians want to talk. They want to talk in person. 트럼프 대통령도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이란이 제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이란과의 종전 협상 재개를 시사했습니다. 2차 종전 협상은 파키스탄에서 오는 27일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은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자금줄을 옥죄는 전방위 경제 압박도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경제적 분노란 이름의 작전인데 이란의 자금 생성과 이동, 본국 송환 약화를 노리고 있습니다. Treasury Secretary Scott Bessent and our friends over at Treasury are launching Operation Economic Fury as well, maximizing economic pressure across the entirety of the government. To Iran, choose wisely. 구체적으로 미국은 이란산 석유의 최대 고객인 중국 정유사를 제재해 수출길을 막고 5천억 원 규모의 이란 관련 가상화폐 계좌도 동결했습니다. 미군도 이란 국적 선박을 추가로 납포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봉쇄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훈입니다. 표면적으로 이란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협상 국면에서 양측의 신경전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인데 파키스탄을 방문 중인 이란 대표단은 당장 미국과 마주 앉을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의 봉쇄 조치에 맞서 이란도 관련 선박을 납포하며 대응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어서 이루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24일, 이란 국기를 단 항공기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공항에 도착합니다. 파키스탄과 오만, 러시아를 차례로 방문하는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첫 일정에 나선 겁니다. 협상 장소에 도착한 만큼 여러 관측이 나왔지만 이란은 미국과 마주 앉을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기다렸다는 듯 일각의 추측과 달리 이번 순방 중 미국과의 만남은 예정돼 있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외무부 역시 파키스탄 측과의 회동 사진만 공개하며 미국과의 직접 접촉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해상 압박도 강화하며 신경전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현지 시간 24일 해상 규정 위반을 이유로 에파미노데스호를 납포했다고 밝혔는데 이 선박이 미군과 협력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틀 전 선박 3척을 납포한 것도 미국의 이란 선박 봉쇄 조치에 대한 맞대응으로 보입니다. بر اساس اطلاعیه سپاه این شناورها به منظور بررسی محموله و اسناد و مدارک به آبهای سرزمینی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منتقل شده است. 양측의 불안한 대치 속 이란 내부 노선의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종전談判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이번 전쟁의 또 다른 전장은 레바논입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트럼프 대통령의 강압에 못 이겨 휴전을 했지만 포성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말뿐인 휴전 속에 전체 인구의 20%에 이르는 주민들이 피난민으로 전락했습니다. 일부는 목숨을 걸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상당수는 임시거처와 난민촌을 전전하며 기약 없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자민 기자가 레바논 피난민들의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지붕에 매트리스를 묶은 차량들이 줄지어 레바논 남부로 향합니다. 마을은 돌무더기로 변했지만 포성이 멈춘 고향으로 돌아온 주민들은 안도와 기쁨을 드러냅니다. كثير مبسوط طبعا راجع على أرضي راجع على بيتي راجع على أرضنا على شرفنا. 아이들과 함께 피난길에 올랐던 가족도 깨진 유리와 잔해가 나뉜 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أنا بقول الحمد لله على كله بتعوض، المهم إنه أنا وعائلتي وجيراننا بخير. 하지만 모든 이가 고향으로 돌아간 건 아닙니다.
지난달 이스라엘의 공습이 시작된 이후 레바논 남부를 중심으로 100만 명 이상의 피난민이 발생했는데 휴전이 된 이후에도 상당수는 여전히 귀환하지 못하고 심지어 노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를 떠나지 않으면서 헤즈볼라와 간간히 교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국 보호를 명분으로 국경선에서 레바논 방향으로 10km가량 구간을 전방 방어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레바논 남부를 가자지구처럼 만들겠다고도 경고했습니다. בכפרים סמוכי הגבול בלבנון יהרסו, בהתאם למודל רפיח ובית חנון בעזה, כדי להסיר אחת ולתמיד את האיומים סמוכי הגבול מעל תושבי הצפון.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를 골란고원이나 서안지구처럼 병합하려 한다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עבודה ענקית, הישגים אדירים, יש עוד מה לעשות ואנחנו עושים אותה. 불안한 휴전 속에 공습의 위험은 감내한다 하더라도 النزوح بحبوش بموت بأرضي ولا بنزل أو بنزل نزوح أو حدا يتشفى علي أكل وشرب. 어쩌면 이스라엘의 핍박을 받으며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더 큰 불안감이 레바논 남부 주민들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뉴스7 포커스입니다. 네, 오늘 반소매 꺼내 입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이 27도까지 올랐습니다. 전국이 화창한 초여름의 날씨를 보였는데 전시장과 꽃축제 현장은 나들이 나온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금지혁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몸 길이가 1m가 넘는 거대한 도마뱀이 혀를 날름거리고 테이블 위엔 100여 개의 곤충 표본이 전시돼 있습니다. 낚시 체험장에선 아이들이 낚싯대로 새우를 잡아 올리느라 바쁩니다. 약 300종, 1만 마리가 넘는 이색동물 행사가 열렸습니다. 안녕. 안녕. 이 행사에서는 이렇게 사람 말을 따라하는 앵무새도 볼 수 있습니다. 집에 도마뱀들이 2마리 있어가지고 도마뱀 용품도 보고 동생은 화석 색칠하는 거 했어요. 때이른 초여름 날씨에 2,700평 규모의 실내 행사장은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곤충을 직접 이렇게 만져보거나 잡아보는 그런 체험들도 있고 아무래도 여기는 실내 공간이고 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철쭉 동산이 온통 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환한 미소로 서로 인증사진을 찍어주고 한쪽에선 아이들이 개울에 몸을 담그고 물놀이도 즐깁니다. 꽃이 많으니까 확실히 기분도 좋고 더 화사해지는 것 같아요. 이 햇빛을 더 누리다가 가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화창한 가운데 서울과 대전 등에서 낮 최고 기온이 27도까지 올랐습니다. 맑은 날씨는 내일까지 이어지다가 오후부터 남부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고 일교차가 벌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금지혁입니다. 네, 어젯밤 전국 곳곳에서는 별빛쇼가 펼쳐졌습니다. 밝고 커다란 별똥별을 봤다는 목격담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진기한 광경에 넋을 잃고 바라봤다는 생생한 소감 이어졌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장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야간 골프에 나선 일행 가운데 한 명이 티샷을 힘차게 날리는 순간 한 줄기 빛이 허공을 가릅니다. 깜짝 놀랐죠. 청록색으로 막 불빛이 변하다가 마지막에 빨강색으로 촥 퍼지더라고요. 비슷한 시각, 서울 인왕산에서도 같은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 야경을 즐기는 사이 하늘에서 번쩍이는 불빛에 깜짝 놀란 겁니다. 강원도 강릉과 경남 진주 등 전국 곳곳에서도 잇따라 목격담이 올라왔습니다.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에는 꼬리를 길게 늘어뜨리며 추락하던 불덩이가 한두 차례 분열하며 타오르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지불놀이 할 때 그 정도로 되게 낮게 날아갔어요. 엄청 낮게 날아가다가 이거 사라지더라고요. 불빛의 정체는 별똥별의 하나로 크기가 크고 훨씬 밝게 빛나는 화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별똥별이 지표면에 닿아 운석으로 남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폭발 현상은 없고 쪼개지는 듯한 모습이 있기는 있었지만 운석의 형태로 발견될 수 있을지는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지난 2014년 경남 진주에서
별똥별이 다 타지 않고 운석 4개로 나뉘어 땅에 떨어졌지만 별다른 피해는 입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네, 유명 셰프 안성재 씨의 레스토랑에서 이른바 와인 바꿔치기 논란이 불거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사건 직후 레스토랑의 대처에 대해서도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뒤늦은 사과와 미흡한 대처가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황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명 셰프인 안성재 씨의 레스토랑 모수에서 와인 바꿔치기를 당했다는 글을 올렸던 피해자가 인터넷에 추가로 올린 글입니다. 지난 18일 식당에서 와인 바꿔치기에 대해 당일 사과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틀 후 모수에 연락했지만 휴무라 받지 않았고 3일째 되는 날 모수 측에서 전화가 와서 사과하면서도 바라는 게 있어서 연락한 거냐고 물었다고 적었습니다. 작성자는 보상을 바라고 연락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고 이틀 뒤 모수 측에서 재차 사과의 뜻을 전하며 식사 초대를 제안했지만 이 역시 거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죄송하다는 사과의 의미에서 다시 한번 식사를 초대했는데 그거는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사건 발생 3일이 지나서야 사과를 하는 등 미흡한 대처에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모르고 그랬다면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 의도적으로 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모수에 좀 타격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모수는 응대 과정에서도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진정성 있는 자세로 고객과의 신뢰를 다시 쌓아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황재영입니다. 네, 오늘 울산 앞바다에서 조업을 하던 70대 선장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경기 하남에서는 화재 사고도 있었는데 컨테이너 창고에서 불이 나 근로자 1명이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동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텅 빈 소형 어선이 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20분쯤 울산 동구 앞바다에서 70대 선장이 실종됐습니다. 도착하니까 사람은 보이지 않고 그물은 바닥으로 내려져 있고요. 발전기만 돌아가고 있고. 해경은 홀로 조업에 나선 선장이 그물을 끌어올리다 바다에 추락한 것으로 보고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인근에서는 홀로 모터보트 낚시를 하던 50대 남성이 바다에 빠졌지만 구명조끼를 착용한 덕분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화재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어제 저녁 제주에선 양돈 농가에 큰 불이 나 돼지 1,800마리가 폐사했고 오늘 낮 경기 남양주에서는 식육 가공 공장 화재로 건물 한 동이 모두 탔습니다. 또 경기 하남의 한 건설 현장에서는 창고로 쓰던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40대 일용직 근로자가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남성이 컨테이너 안에서 잠을 자다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동렬입니다. 네, 국회 윤리위원과 호남 향후회장을 지낸 한 변호사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인과 법조계 인맥을 내세워 무죄를 받아주겠다며 의뢰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안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21년 호남 향후회장이던 A 변호사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던 부동산 업자에게 무죄를 받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내가 무죄 당연히 주장한다고 해놨잖아. 수임료 외에 추가로 돈을 요구하고 없어 한 2, 3천만 있으면 내가 빨리 검찰 움직여서 끝낼 것 같아. 법원 고위직과의 친분도 과시합니다. 우리 판사한테 각별히 좀 챙겨야지. 자기 옛날에 그 같이 BTS도 기록을 꼼꼼히 좀 잘 살피라고 자기가 특별히 좀 얘기 좀 해놓겠다고. 국회 윤리위원과 원내정당의 선대위원장까지 지냈던 A 변호사의 장담과 달리 1심 결과는 징역형 집행유예였습니다. 그 후에도 판사 휴가비 등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다음 주가 재판부 휴가래. 지난번에 얘기한 그거나 해서 좀 쓸 수 있도록 한번 신경 좀 써봐. 하지만 2심에서도 판결은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임비 4,500만 원 외에 판결 작업비 등으로 총 1억 원 넘게 뜯겼다며 A 변호사를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고소장을 접수해 A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수사 중입니다.
A 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무고와 공갈 미수 혐의로 맞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네, 다음 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항소심 선고가 나란히 열립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혐의 재판과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인데 법원이 두 재판의 생중계를 모두 허가하면서 내부 상황이 실시간으로 전달됩니다. 김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28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재판부가 어제 실시간 생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통일교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는 인정됐지만 핵심 혐의로 꼽힌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시세 조정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지난 8일 결심에서 김 여사의 행위가 단순 투자로 용인되면 정직하게 투자하는 국민들은 보호받지 못한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수처 체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 선고는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 재판부의 심리로 오는 29일 실시간 중계됩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체포방해 혐의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내란특검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공권력을 사유화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범죄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하급자들을 거짓말쟁이로 취급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체포방해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네, 성과급을 놓고 노사 관계가 혼란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실적이 노사 갈등의 새로운 씨앗이 되는가 하면 호황과 불황을 겪는 산업군 간의 근로자들 사이에서 상대적 박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성과급 잔치와 그 파장, 사회정책부 이상배 기자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자, 먼저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아무래도 반도체 분야겠죠? 네, 맞습니다. 산업 주력군인 반도체 산업입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증권가에 따르면 양사의 2026년, 27년 2년간 영업이익 총합은 자그만치 1,092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노조 요구안이나 노사가 약속한 대로 성과급이 지급될 경우 삼성전자는 약 99조 원, SK하이닉스는 약 43조 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 계산으로만 해봐도 삼성전자 직원은 평균 7억 9,200만 원, SK하이닉스 직원은 평균 12억 5,100만 원의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2월 1210회차 로또 1등 당첨금이 11억 원 정도였습니다. 네, 계산한 그대로 받게 된다면 슈퍼리치 근로자가 탄생하게 되는 건데 이게 확정된 금액은 아니라고요. 네, 노조와 사측은 이 성과급을 놓고 줄다리기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첫 과반 노조 지위를 확보한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는 23일 성과급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투쟁 결의 대회를 열었는데요. 노조는 현재 회사의 영업이익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과 성과급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 달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도 예고했습니다. 현대차 노조도 지난해 회사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청업체 노조도 성과급 투쟁을 시작했는데요. 금속노조 SK하이닉스 하청지회, PNS 로지스 지회도 납득할 만한 수준의 성과급을 받아야 한다며 집단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반면 투자자들은 노조의 성과급 요구가 과하다며 삼성전자 주주 배당은 11조 원에 불과한데 직원 성과급으로 40조 원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계약에 의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수익이 많이 났으면 그러면은 노동, 토지, 자본 이 투입이 됐을 거잖아요. 오히려 투자자들한테 수익이 났으면 더 배분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노사 갈등의 하층 노조와 갈등, 그리고 일반 주주와 노조와의 갈등까지 성과급이 새로운 사회 갈등의 씨앗이 된 셈입니다. 네, 그런데 성과가 많이 나서 성과급을 받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못한 노동자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회적 불평등, 양극화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성과급의 반대가 바로 임금 체불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총액은 2조 679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노동부가 지난 2월부터 임금체불에 대한 익명 제보를 받은 결과 총 774개 사업장에 대한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80%가 넘는 제보 내용이 임금체불 관련 사항이었는데요. 올 1분기 청년 고용률도 43.5%로 코로나19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정 몇 가지 산업군을 제외한 대다수 산업들이 불황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노동시장 사회평등이라는 굉장히 우리 사회에 고착화가 돼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가 지금 평균 임금이 5천만 원이에요. 경기 악화로 당장 월급을 걱정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거액의 성과급에 대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열심히 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성과급. 기쁜 소식이겠지만 그들만의 잔치로 전락하는 게 아니라 산업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해봐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수억 원대 성과급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 달 통장에 들어온 월급 액수 보고 놀라신 직장인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한 건강보험료의 사후 정산액이 한꺼번에 적용되면서 이른바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된 건데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직장인들 지갑이 더 얇아지게 됐습니다. 이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깜짝 놀라 여러 번 다시 봤다. 다들 마음에 준비하시길 바란다. 4월 월급 명세서를 확인한 직장인들이 온라인에 올린 글들입니다. 지난해 소득 변동 내역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다시 산정하다 보니 한꺼번에 수십만 원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대상은 소득이 오른 직장인 1,035만 명입니다. 직장 가입자 6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들이 더 내게 된 건보료는 평균 21만 9천 원입니다. 가뜩이나 고유가, 고물가에 시달리는 직장인들 입장에선 부담이 되는 금액입니다. 각종 세금 등이 많이 오르잖아요. 물가도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너무 부담스럽죠. 매년 4월마다 연말정산 방식의 건보료 폭탄이 반복되는 만큼 실시간으로 소득을 반영해 건보료를 부과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기업들이 보수 변경 사항을 바로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를 매긴다라는 그 절차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사후에 그 차액이 생기는 걸 정산을 해서 부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건보공단은 사후 정산 금액이 한 달치 건보료 이상으로 부과된 경우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하락세를 보이던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급매물들이 빠르게 자취를 감추면서 강남 3구에선 집을 사려는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일부 단지에선 신고가까지 잇따른다고 하는데 송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20일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13억 3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넉 달 전 같은 면적이 12억 2천만 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1억 원 이상 오른 겁니다. 지금은 10억대 초반은 없고요. 아무리 싸야 12억 5천 이상, 심지어 14억 5천도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8주 연속 내리막을 걷던 송파구 아파트 가격은 4월 셋째 주 기준 전주 대비 0.07% 올라 상승세로 바뀌었습니다. 서초구와 강남구도 내림폭을 줄이거나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내놓은 저가 급매물이 빠르게 소진된 영향이 큽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로 매도 시점에 여유가 생긴 집주인들이 매물을 걷어들이며 이른바 버티기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강남 등이 포함된 지역의 매매 수급 지수는 9주 만에 기준선인 100을 넘어섰습니다. 집을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달 들어 24일까지 강남 3구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 건수는 1,300여 건으로 이미 지난달 전체 건수를 넘어섰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던 평형이나 소외받았던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고 확산되면서 매수세가 좀 유입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세제 정책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서울 지역의 공급 부족과 매입 수요 증가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네, 한 미국 인공지능 기업이 내놓은 AI 모델 미토스가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너무 똑똑해 위협적이라는 이유로 개발사가 공개를 포기하고 각국 정부는 부랴부랴 긴급 회의까지 소집했는데 미토스가 무엇인지 위력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봤습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미국 엔트로픽의 차세대 AI 모델 미토스. 이달 초 개발을 마쳤지만 결국 세상에 공개되지 못했습니다. Obviously, capabilities in a model like this could do harm if in the wrong hands. And so we won't be releasing this model widely. 실제로 수십 년간 숨어있던 시스템의 결함을 찾아내고 스스로 침투 경로를 추론할 만큼 고성능입니다. AI 성능 평가에서 현존하는 가장 뛰어난 모델이란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거꾸로 이 능력을 악용하면 웬만한 보안을 뚫는 사이버 테러 무기로 둔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을 비롯해 각국 정부와 금융당국 등은 잇따라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정부도 부랴부랴 주요 기업, 보안업계와 머리를 맞대며 비상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이버 역량의 무기화가 아니고 사이버 보안 자체의 무기화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국가 AI 보안 인프라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토스발 보안 공포에 맞서 AI 고도화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오픈 AI는 보안 능력을 강화한 최신 모델을 출시했고 구글 역시 방어용 AI 모델 개발을 예고했습니다. In the AI era, the best defense is to continuously use AI against ourselves. AI 패권 경쟁이 속도전을 넘어 국가와 기업의 명운을 건 안보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네, 요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 무섭게 치솟고 있죠. 이와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반도체를 이을 다음 주도주 찾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의 전망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돈이 보이는 경제에서 뜨거워지고 있는 주도주 논쟁 짚어봤습니다. 이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동전쟁 발발로 기름값이 치솟으면서 전 세계 운전자들이 고개를 젓고 있습니다. I'm retired. I'm on a fixed income, and it has a lot of impact on me. It has impacts on friends that I know who drive as part of their living, like factory. 이렇다 보니 전기차가 다시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130% 급증했고 유럽도 3월 한 달 만에 50% 넘게 뛰었습니다. 일시적 수요 정체, 이른바 캐즘을 겪었던 2차 전지 관련주가 뛰는 이유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쓰이는 전기 저장 장치 ESS 수요가 늘고 있는 점도 영향이 큽니다. 독일 3사에 대한 배터리 공급, 데이터 센터 확장에 따른 ESS 설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2차 전지의 모멘텀을 만들어주는 요인으로 대체 에너지인 태양광과 원전 역시 중동전쟁 반사이익과 AI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원자력 대장주인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는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태양광 업체인 OCI 홀딩스는 석 달 새 200% 넘게 뛰었습니다. 2차 전지, 태양광, 원전 등 이른바 이태원이 뜨고 있는 겁니다. 에너지 자급과 관련된 이슈가 크게 전력 부족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쉬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력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들이 퍼포먼스 측면에서 긍정적이. 하지만 일시적인 반등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반도체가 여전히 주도하면서 피지컬 AI와 조선, 방산이 더 유망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숫자겠죠. 변화가 있지 않는 테마는 장기적이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선별하는 노력이 최우선 과제가 아닐까. 증시 화랑 속에서 반도체를 이을 주도주가 어떤 업종이 될지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5도까지 오르겠고요.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일교차가 15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제주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내일 오전부터 저녁 사이 전남과 경남에 한때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중부와 경북, 일부 전북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을 맞아 산행 계획 많이 세우셨을 텐데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고요.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1도, 부산 13도로 오늘과 비슷하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과 대구 25도, 대전과 광주 26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월요일 밤부터 화요일까지 중부지방에 비 소식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25일 토요일 뉴스7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